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더 얻는 게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하를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금융기관이 파산 위험이 있다. 네. 인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환율이 상승하는 게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일단 살리고 본 다음에 외환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잡으면 되는 거지. 외환보유고라는 걸 4,500억 불이나 들고 있는 이유가 이럴 때 쓰려고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안 왔다가 뭐 어디 갔을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 리스크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2020년에 쓴 적이 있습니다. 3년 사이에 전쟁 때문에 물가 잠깐 튀었지만 결국 다시 내려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내수는 인구가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인천공항 출국자 보면 역사상 최대거든요. 소비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이나 내수 서비스가 높아져 있는 소득 수준이나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해외에서 소비를 하려고 드는 나라가 됐죠. 신축이 안 지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올라가고 자신의 미래 소득 전망도 밝은데 집은 꾸죠. 그러니까 더 좋은 집, 더 새 집 이걸 찾는 얼죽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희소한 것이 가격이 오른 거지 전체가 다 오른 거라고 봐야 되나. 꼭 그걸 한국은행이 희소한 자원에 대한 배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는 뭐 미국 대통령이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부동산 자산가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부양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쪽도 뭐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있을 테니까 뭐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년 11월 정도까지는 파월 의장이 네. 임기가 남아있는데 네. 파월 의장이랑 사이가 원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안 듣겠죠. 파월 네. 의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파월 의장이 있는 동안에 정책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금리 인하가 스탑되지 않겠는가. 미국 채권금리 요새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기준금리 내렸는데.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 다음에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년 11월 이제 청문회 때 밝혀지겠지만 누구를 임명하든 일단 금리를 여기서 인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왜? 관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감세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협이 커지고 특히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재정 적자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 테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럼 시장 금리는 오른다라는 게 지금 컨센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최대의 피해자는 ESG 쪽이라고 했다면 자산 시장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채권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채권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계속 오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랠리에 대한 기대는 한풀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트럼프는 뭐 연방준비위원회 없애야 된다. 연준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그건 연준법 개정하면 되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이제 네.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죽자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는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줘야 되는 게 이쪽의 세상이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지연을 엄청 시키고 자기가 강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을 이것 때문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 면에서 연준 뭐 개혁 법안 이런 게 과연 위에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은 당분간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아니요, 뭐 금리는 인하하더라도 속도가 이제 벌써 25bp로 확 네. 속도가 둔화됐고 이제 둔화된 속도에다가 인플레 지표나 뭐 정말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번에 인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아니 그냥 경제 지표 안 좋으니까 이거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이 정도까지는 내려도 된다. 예, 그 허리케인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튼 신규 그 고용자 수가 10,000명까지 줄어들었으니까 네. 뭐 그건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준이었지만 또 채권 시장이 너무 박살이 났으니까 채권 시장 좀 살려주려고 금리를 인하했던 것 같은데 아무 효과가 없었죠. 네. 그런 거 보면 연준 내에서 자 어떻게 할 거냐 12월 달 이제 보험시가 한 번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동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결로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인상은 지금 좀 네. 스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차기를 하려면 그 전에 왼발을 좀 강하게 뭐 지지를 한다든가 몸에 반동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바로 인하하다가 바로 인상으로 돌면 그 전에 인하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동결이 먼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결을 하고 상황 봐서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변수들 때문에. 이건 이제 트럼프한테 달린 일이니까 그냥 이거는 소설. 그렇죠.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기고 이제 더 이상 뭐 재선도 없지만 뭐 이래나 저래나
큰 틀에서 방향성 자체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제 바라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방법은 바라죠. 모르겠지만 그 사람 바라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미국 경제의 어떤 뭐 위기설 이런 얘기들도 뭐 그동안 있었었는데 당분간 그러면 뭐 내년은 그러면 어떤 뭐 미국 경제 좋죠.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내년은 좋죠. 그래서 동결할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과열 및 인플레로 갈까봐 시장이 겁을 내는 거죠. 과열하고 그러면은 진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상황이 한국이 되게 싸지만 싸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네. 싼데도 아직 마음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사학개미들이 이번에 뭐 1,000억 불이 넘었다며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지금 한 140조가 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동을 하는 걸 보면 마음들이 다들 식었죠. 그리고 미국 주식 뭐 근데 그 미국 주식 내에 또 ETF로 보면 뭐 골드 스파이더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리츠 VNQ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넓게 보면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그 흐름에 저도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은 내년에 경제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라면은 네. 그 외 국가들은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아직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려운 게 한 변수가 많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좀 걱정인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 꼴이 나고 있거든요. 일본 꼴이 나고 있는데 지금 9월, 10월부터 열심히 경기 부양 정책을 했는데 주가 잠깐 오르다가 다시 내리거나 조정 중이고 또 경제 지표들도 엉망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 이제 전인대 앞두고서 경제 정책들을 올해 지금 마련할 텐데 어떤 게 나올 거냐. 근데 여기서 만일 해봤는데 잘 안 됐다고 하면서 다시 정신 승리로 간다든가 우리 경제는 좋다. 생산성을 네. 향상시키겠다는 동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정말 중국 경제가 내년에 다시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러진 않지 않겠나. 이렇게 힘들게 정책을 전환했는데 네. 몇 달 해보고 안 좋다고 바로 중단하진 않을 테니까 내년 경기 부양을 이제 더 세게 올해보다 더 세게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그러면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으니까 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는데 자산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뭐 내리지 않고 한다는 거는 미국 내부의 어떤 뭐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거라면 우리는 우리대로 봤을 땐 더 안 좋아지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뭐랄까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좋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 상황에서 우리도 뭐 어떤 경기 부양이나 뭐 이런 정책들을 좀 쓰려고 할까요? 예, 어떻게? 우리는 뭐 써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은행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자꾸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금리 인하하기 네. 싫어하는 티가 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좀 지금 부진하고 네. 더 나가서 특히 이번 3분기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건설 경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아서 성장률 달랑 0.1%였잖아요. 네. 그 정도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여기에 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가 1.3% 오르는데 그쳐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가 2%를 크게 밑돌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경기 부양을 해야 될 때지. 근데 또 내년 예산안이 또 긴축적이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 정책이 3년째 엉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있나 이런 답답함이 좀 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불황이고 이럴 때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돈을 좀 돈을 풀고 써야죠. 예, 돈을 써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건 다 파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때도 그렇고 지금 최 부총리도 그렇고 참 뭐라고 할까요? 저는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경기를 좀 부양이라도 좀 해야 되는 수치상으로는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환율 가뜩이나 지금 올라가는데 뭐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크게 한 4번 정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첫 번째 급등 국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급등 국면은 2015-16년 중국 위에나 환투기 공격 사태, 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및 부동산 PF,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인플레가 난다고 미연중 금리 인상.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4번의 환율 사이클을 일으켰는데 그 환율 사이클 4번 중에 대부분의 시기, 이번에는 이제 아직은 모르니까 네. 대부분의 시기에 다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건 네.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더 얻는 게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하를 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에 금리 네. 0.5%까지 인하했었고 또 2015-16년에도 금리 1%까지 인하했고 또 2008년, 2009년에는 2%까지 인하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리를 팍팍 내리는 이유는 결국 외환시장의 환율 상승 원인이 우리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해외 충격이니까 외부에서 우리한테 충격을 준 거니까 그 충격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한 거지. 이게 뭐 환율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일단 외환시장을 안 모으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 자체를 펼치시는 분들은 네. 외환시장에서 트레이딩 해본 적이 없는. 그러면은 굳이 뭐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환율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반대. 배제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환율도 보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네. 그러면 환율 상승해도 금리 인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당장 급한데 뭐.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금융기관이 파산 위험이 있다. 네. 인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환율이 상승하는 게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일단 살리고 본 다음에 그렇죠. 외환 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잡으면 되는 거지. 아니, 외환 보유고라는 걸 4,500억 불이나 들고 있는 이유가 이럴 때 쓰려고 갖고 있는 거지. 급한 불 끌 때 그렇죠. 하는 거니까. 나눴다가 뭐 어디 갔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가 외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 딴 나라에 돈 빌려준 게 이번에 국내 주식 1,000억 불, 저 사학개미 1,000억 불 이야기도 했지만 전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순자산이 8,500억 불 정도 돼요. 8,500억 불이라는 건 뭐냐면 빚진 걸 다 제외한 순수한 거의 1,000조 정도가. 넷 포지션이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외화 자산을 들고 있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망해요? 그렇죠. 달러가 없어야 망하는데 달러가 환율이 튀면 뭐 그 돈이 더 다 좋은 들어오고 거죠. 좋은 더 거니까. 예,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를 하는 이유가 경제가 안 좋으면 환율이 튀어서 경기를 살리는 거죠. 그렇게 경제가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창용 총재가 약간 뭐 부동산 때문에 우려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베팅을 좀 가야 하는 게 된다고. 맞지 않나라는 뭐 거네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안 하실 것 같죠. 그럼 미국은 이제 뭐 유지나 뭐 인상 우려도 있지만 한국은 꼭 거꾸로 지금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 유럽 중앙은행처럼 하면 되죠. 유럽 중앙은행 뭐 회의할 때마다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같이 내리니까. 다 내려요. 뭐 캐나다도 내리고 있고 다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 눈치 보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영향이 뭐 이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로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이제 빨리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좀 이 경제 지금 체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속도가 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년 연말 2%. 내년 연말에 2%? 예, 지금 3.25인데 네. 적어도 1.25는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나라 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1.3이라는 건 엄청 낮은 수준 예, 아닌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1% 깰 것 같은데. 그러면 디플레 뭐 이런 얘기. 예, 제가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 리스크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네. 그런 내용의 책을 2020년에 쓴 적이 있습니다. 3년 사이에 전쟁 때문에 환율이 물가 잠깐 튀었지만 결국 다시 내려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내수는 인구가 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인천공항 출국자 보면 역사상 최대거든요. 네. 소비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이나 내수 서비스가 높아져 있는 소득 수준이나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해외에서 소비를 하려고 드는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만성적으로 우리나라의 설비가 남아도는 세상이 온 거죠, 우리가. 그러니 물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 설비가 남는데 가격을 인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감소 속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나라니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뭐 금리가 이렇게 사실 2%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반대급부로도 부작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텐데.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산 시장 버블. 네, 그게 이제 주식도 뭐 있겠지만 주식은 네. 요새 뭐 너무 힘드니까 논외로 하고 부동산인데 이제 부동산도 제가 서울 전역이 다 오르나 하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강남 3구, 4구 정도에 오다가 아용성 정도 네. 이렇게 오르고 경기도에서도 판교, 분당, 과천 정도, 동탄 정도까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무슨 장이냐면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돈이 많다라는 건 네. 수출 대기업 사는 사람들. 그럼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익이 나잖아요. 네. 주가는 형편없지만 아무튼 이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올해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연봉 협상 보니까 뭐 거의 임금 6% 올려주면서 또 그 수많은 다양한 혜택들을 부여해 주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얼마 안 나는데 수출 대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펑펑 오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삽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 수도권에 사니까. 맞벌이 해가지고 하면 예, 뭐 그러면 다 뭐 10억대 뭐 이런 거 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집값 빠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집값 빠지자마자 실행에 옮겨서 다시 정고점까지 온 단지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주택 시장의 가격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지 양극화라고 봐야 될지 하면 저는 전국 평균 가격은 못 오르고 있으니 네. 부동산 불장은 아니고 이거는 양극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걸 그럼 무슨 수로 그러면 양극화를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그건 재정 정책이 하는 거지.
왜 그 한국은행이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뭐 물의 양을 늘리냐 줄이냐 이런 거지 물길은 이제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네. 돈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는 세금이거든요. 그 네. 인센티브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뭐 종부세도 있고 제초원도 있고 네. 그렇게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을 세게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014년 9.1 대책 이후에 공공택지 개발을 전면 중단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이제 2015, 16년을 고비해서 급격히 감소했고 그 뒤에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너무 강화되는 바람에 네. 신축이 안 지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올라가고 자신의 미래 소득 전망도 밝은데 집은 꾸죠. 그러니까 더 좋은 집, 더 새 집 이걸 찾는 그 얼죽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희소한 것이 가격이 오른 거지 전체가 다 오른 거라고 봐야 되나. 꼭 그걸 한국은행이 희소한 자원에 대한 배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하긴 뭐 이제 연식이 오래된 집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30년 넘은 게 한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는 낡은 집은 못 가겠다라는 그 심리까지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거기다 소득이 늘면 소비의 상한 따위는 없어요. 네. 사람이 소득이 늘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면 돈을 쓸 수 있는 상한 따위는 없단 말이에요. 저기 뉴욕의 어퍼사이드 같은데 집 한 채가 1,000억짜리 집들이 그렇게 잘 거래되는 거 봐도 알지만 상단 따위는 자본주의 사회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게 전체가 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부만 그러는 걸 갖고 그걸 전체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다라고 외치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좀 그런 식의 경제학자라면 희소한 자원의 가격이 오르나서 그거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려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왜 병목이 생겼는가, 그 규제, 잘못된 규제라든가 잘못된 인센티브가 그걸 만들고 있으면 그걸 해소시키자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더 올바른 경제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